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 최종적으로 이 코인 시장을 탈출해야 하나? 이게 탈출이 쉽지 않죠. 중요한 지표 중 하나를 추가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살펴보시죠. 제미니 거래소 아시죠? 미국의 코인 거래소인데요. 그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저기 트럼프 정부의 로비도 많이 했던 그 거래소입니다. 의외로 3분기에 1.6억 달러, 한 2천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났다. 재밌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뻔하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9월 달에 이제 제민이라고 하는 거래소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거든요. 요때 아무래도 이제 로비,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손실을 봤다. 그러면 저는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락장이고 시즌이 종료고 좋아질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제민이라고 하는 거래소 그 형제들은 무리해서 나스닥의 상장을 진행을 했을까? 지금 비용을 엄청 많이 썼단 말이죠. 특히 이제 손실을 받고. 참고로 윙클보스 형제들 알고 계시죠? 그 페이스북을 최초로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그 바로 윙클보스 형제입니다. 같은 하버드 동문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마크 저커버그라는 친구가 코딩을 좀 했답니다. 기숙사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 보다가 윙클보스 형제들이 마크 저커버그 너 코딩 한다며? 너 한번 이거 한번 만들어 볼래? 원래 이름 페이스북이 아니었죠.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마크 저커버그가 크게 성공을 시켰지 않습니까? 윙클보스 형제 입장에서는 뭐야? 이 아이가 마크 저커버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그래서 소송을 실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의 소송 끝에 윙클보스가 실제로 이겼어요. 승소를 했던 이제 그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윙클보스 형제들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쉽게 말하면 선구자가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뿐만이 아니고요. 무려 2013년도 7월 1일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신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윙클보스 형제들이에요. 물론 2017년 최종적으로 거절을 당했었지만 그만큼 보는 선구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제 그 로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 드렸냐? 윙클보스 형제들이 우리보다 더 이 시장 업계를 잘 알겠습니까?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이들은 10년 내 비트코인이 14억, 100만 달러 가고 이더리움도 8만 달러 이상 갈 거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코인의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상장을 시키고 로비를 하고 물 들어오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코인베이스에서 영국 예금 상품 출시, 이건 제 동생이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결론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은행도 아니면서 은행 계좌 지금 가입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끝내주는 거죠. 이게 그냥 자유 입출금 계좌인데요. 이자를 3.75%를 주고요. 최소한의 예치금이나 락업 기간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 입출금되는 3.75% 이자 통장이고요. 예금자 보호도 1억 6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거 저라도 코인베이스 영국에 산다면 이거 계정 신청할 것 같거든요. 거의 안 하면 바보 수준이 됩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최근에 바이비트도 이제 코빗을 인수한다고 하고 있죠. 로빈후드, 우리나라 업비트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글로벌 슈퍼 앱으로 저는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이제 영역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고요. 이건 계급장 떼고 붙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제 아무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여도 장사가 잘 될까요? 슈퍼앱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야 이제 블랙홀이 되겠죠. 황소개구리처럼 다 빨아들일 겁니다. 코인만요? 아니요. 토큰화해서 주식이다, 채권이다, 금이다,
모든 종류의 가치, NFT, 뭐 IP, 지적 재산권 할 것 없이 싹 다 빨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코인 가격 오르기 전에 부랴부랴 바쁜 움직임 중에 하나로 인도에 진출을 이미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초안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갈 겁니다. 저는 지니어스법과 미국의 클래리티법 이 두 가지는 크립토의 BC와 AD를 나눌 만한 정말 분기점,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지니어스는 통과가 됐고 클래리티법이 이제 막 초안이 나온 겁니다. 수정 작업 아마 꽤 또 들어갈 겁니다. 클래리티법은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코인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분류하지 않습니까? 분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된다. 또 등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관할은 누구다. 어떻게 보면 매우 기본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뭐 비트코인은 또 모르겠지만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그리고 뭐 하이프, 뭐 아발란체, 뭐 예전 뭐 월드코인 자꾸 이제 뭐 알트코인을 그냥 지금 ETF도 없는데 전략 비축하겠다고 지금 사는 회사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기업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아니 코인이 어떻게 분류 기준 정의 자체도 안 나왔는데 이걸 샀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뭐 수천억씩 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트래터지, 메타플래닛, 비트마인, 샤플링크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간으로 보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돈이 풀리고 이제 클래리티법 통과가 되면 코인이 뭔지 정의가 되겠죠. 보호받을 수 있겠죠. 수탁 안전하게 보호받겠죠. ETF 나오겠죠. 그때 기업들이 사는 것은 저는 그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기존에 막 이렇게 사재기 했던 것은 솔직히 저한테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 들어오면 아마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암호화폐 ETF 스테이킹 지침을 발표했죠. 국세청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무슨 뜻이냐? 배당 주식을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 억만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워런 버핏 그 금을 안 사는 이유가 그냥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안 삽니다. 배당을 그만큼 생명처럼 여기는 기관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배당 주겠다. 이건 사실상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국세청이랑 같이 발표했다는 것은 뭡니까? 세금 걷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요, 이 상품이 당연히 이제 뭐 스테이킹, 뭐 이더리움, 뭐 스테이킹, 솔라나 이제부터 저는 기존의 특히 전통 투자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김승호 우리나라 회장님 있죠. 그분이 왜 이더리움을 현물로 안 사고 비트마인을 샀을까? 이거 이제 어떤 구독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답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었거든요.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이더리움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왜 비트마인 주식을 샀냐? 이분의 대답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평생 주식 그리고 ETF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우리로 치면 증권사 계좌에서만 4848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코인 거래소의 계좌를 그냥 개설하고 새로운 코인 거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뭐랄까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세금 체계도 사실 뭐 코인과 이 주식이 조금 지금 달라요. 왜냐하면 어쨌든 플랫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기존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코인 뭐 거래소를 뚫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ETF를 사거나 기존 주식을 사는 것을 매우 선호해요.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 다음 코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어요. 가격 변동에 대한 거. 스테이킹 지금 ETF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그 기존의 세무 대리인 그 증권사 계정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보관 이게 이제 뭐 코인을 따로 해서 뭐 키를 누가 관리한 이럴 머리 아플 일이 없죠. 회계
회계도 지금 이제 스테이킹 ETF는 기존 그 증권사 앱에서 다 가능하고요. 정신적으로 어떤 불편함, 귀찮음 가능성이 없어져요. 기존 자산운용사, 증권사 계좌에서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기관 투자자의 61%가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1000개 기관을 조사를 해봤다고 하죠. 응답 기관의 73%는 향후 수익률 상승 기대, 이건 당연하겠죠.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코인을 사겠다. 근데 또 80% 이상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면 1000개 중에 800개 이상이 비트와 이더를 넘어선 다양한 암호화폐 ETF에 관심을 보였다. 이거 저는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이거 비트 이더 말고 다른 거 사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0%는 스테이킹 보상이 허용된다면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 스테이킹 규모 이거 지금 그 수요가 넘쳐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셧다운 이거 끝나면 SEC가 알트코인 ETF 우르르 승인을 할 것 같다. 이 경우에 대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기존에 도지코인, XRP, 솔라나 ETF 지금 그냥 한 개씩 이렇게 나오자마자 항상 그 기록을 그래도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올해 ETF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XRP, 솔라나 이런 순서거든요. 이거 저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월스트리트나 우리 지금 투자자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으로 결코 만족을 못할 것이다. 아주 큰 대형 기관, 국민연금 같은 그런 곳이라면 국부펀드다, 연기금이다.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위주로 아마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1000개 기관은 중소형도 아마 포함이 돼 있겠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도 비트 이더만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으실 걸로 봐요. 이걸로 만족 저는 못할 거라고 봤죠. 이자를 사랑하는 기관들 스테이킹 ETF의 광팬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이 이자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배당주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먼저 투자는 할지언정 저는 이제 또 절대 다수가 이외 비트 이더 말고도 솔라나, XRP, 도지코인, 아발란체, 에이다, 헤데라 등등등 있죠. 미국에 지금 ETF 들어간 메이저 코인들에 저는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CFTC 이제 임시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레버리지, 현물 코인 거래를 승인할 계획이다. 자, 이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CM이다. CBOE뿐만 아니고 코인베이스,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를 다 이제 적격 합법 거래소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냥 비유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허가 없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난립했던 도박장이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합법으로 인정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았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관련 거래가 이제 해외 거래소, 이제 중국계 거래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회색지대에서 이 거래소는 어디에 도대체 본사가 있는 거야? 근데 저기 어디 쉐이만 제도 어디 섬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세금 안 내는 그런 곳. 애매한 그런 데서 투자하지 말고 미국의 적격 거래소 인정하는 이쪽에 와서 당당하게 거래해라. 이게 실은 포인트가 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슈퍼파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의 허브다. 이 공약이 저는 이렇게 현실로 실제로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뒷단에서 지금 짝짝꿍 그 계획을 짜서 착착 진행시키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 회색지대 그냥 세금 안 내고 왠지 찝찝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야구하면 메이저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메이저리그 사커라고 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로 알아. 코인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저는 ETF가 신청이 들어간 우량주 미국산 코인 위주로 가시는 게 주요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는 게 저는 유리할 것이다. 물론 중국계 좋은 코인이 있지만 왜냐하면 미국은 코인의 메이저리그 수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코인 거래소 신용정보법 규제 대상 편입 입법을 예고했다.
코인도 전통 금융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 사실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를 신용정보로 간주한다는 것은 정부가 코인을 다른 주식이나 채권과 똑같이 보고 있다. 향후 해킹이 났거나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이거 제재 들어가지 않습니까? 코인도 은행 수준의 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한국이 이 미국 대비해서 느립니다. 입법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규제가 좀 많이 느리죠.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은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것 보고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뭐 미국, 일본 하는 것 보고 따라가는 건 제가 알겠지만 이 크립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거 이제 코인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AI가요. 벌써부터 뭐 우리나라 국내 명문대에서 이 챗 GPT를 이용한 컨닝이 이거 이제 답안지에서 카톡으로 뿌려버리면 사람들이 뭐 평균 점수가 이제 다 90점 이상이 돼버리는 이런 지금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부정행위로 지금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AI 때문에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지난 100년, 200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금융산업 그리고 또 하나가 전 교육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요, 뭐 중고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학 교수, 소위 이제 저명한 교수 있잖아요. 사실 대학의 교수는 사실 성역 아닙니까? 지금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최대한 뭐 교과서를 뭐 3번, 4번, 5번 보고 달달달 외웠잖아요. 그거에서 그냥 쓱 써가지고 100점 맞고 스카이 가고 뭐 지대 가고 이랬던 시대예요. 산업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달달달 외웠던 지식 사실 그거 뭐 회사 간다고 얼마나 써먹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 특히 사무직 종사자들 노동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합니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나오겠죠. 미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사실 지식은 풍부해요. 그렇잖아요. 지식 뭐 노동 뭐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나옵니다. 노동 가치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미래의 능력은 AI는 여러 가지 훌륭한 도구 중에 그냥 하나예요. 도구입니다. 자본도 실은 도구입니다. 그렇죠? 노동력의 가치가 좀 많이 없어지는 건데 어쨌든 지식과 노하우, 지금 뭐 AI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는 게 능력이에요. 실질적인 그럼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소위 성공한 삶이라고 한다. 사업가다. 뭡니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2가지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뭘 해야 성공이냐? 인정받냐?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돈을 법니다. 돈이 따라온다는 표현이 맞죠? 아니면 즐겁게 사람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돌, 뭐 스포츠, 연예인이죠. 개그맨이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지금이나 AI 시대나 본질은 똑같네요. 지금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기업가죠.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쿠팡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배달의 민족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사람 그쪽을 쓰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본질은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본질은 뭐냐면 주어진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지금 교육 우리 자녀 세대 혹은 이제 그 손주 세대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5,000명분 깔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남을 섬기고 도와주다 보면 그 재능이 더 커지고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봐요.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합니다. 돈은 어떻게 된다?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뭐 이제 뭐 그 요새 유튜브 보면 뭐 AI가 오면 뭐 다 뭐 실직한다. 저는 과도한 공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리한 칼날인 거죠. 이 칼은 근데 우리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사라고 생각하면 칼을 어떻게 안 씁니까? 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잘못 쓰면 다치는 거겠죠. 요걸로 어떤 요리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사실 이겁니다. AI 자체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이제 뭐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키오스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럽니까?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AI에도 분명히 전 적응을 할 거라 봐요. 그러면 사실 중요한 것은 요리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고 본질이 되겠죠. 내가 왜 요리를 해야 되고 누구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냐. 결국은 저는 본질은 이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코스피 불장 이게 10월 30일 기준 이때 당시 코스피가 장중 최고가를 연일 돌파를 했을 때 딱 분석을 했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주식 투자자 240만 명 중에서 손실이 난 사람이 54.6% 무려 131만 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손실 금액대별로 투자자 비중을 좀 나눠봤더니 보니까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손실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 손실을 본 사람이 93%가 넘었고요. 5천만 원 이상의 손실 비중은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이 손실을 좀 많이 봤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리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이 샀다 팔았다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단타를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아닌 개별 하고 저리로 갔다가 저기 아닌 개별 다시 여기 왔다가 코인 갔다가 금에 갔다가 이제 국내 이제 뭐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 뭐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뭐 혹은 수십억까지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찐득하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손실자가 이렇게 적은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피만 그러겠냐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코인은 더 하겠죠. 아닐까요? 변동성이 훨씬 큰데요. 본질은요. 여기서 뭐 시드머니가 크다고 더 뭐 투자를 잘한다가 실은 아니고요. 본질은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셨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셨고 얼마만큼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얼마만큼의 경험이 쌓이셨습니까? 이게 본질이라고 보고요. 시드는 어떻게 마련을 얼마나 마련을 하셨습니까? 원화채굴입니까? 아니면 어디 그냥 빚을 내서 그냥 한 방에 딱 벌고 나중에 갚으면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윳돈으로 찐득하게 가셔야 되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실은 합니다. 근데 본질에서 조금 이렇게 비껴가면 소위 이제 그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니고 코스피가 아니고 저 코스닥을 샀거나 쉽게 말하면 이제 잡주를 사셨다가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2배, 3배 뭐 이런 레버리지 ETF 특히 이제 국장은 이제 항상 떨어질 거라 믿으시고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좀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혹은 이제 선물을 사시기도 하시겠죠. 요거 말고 제발 우량주 현물 위주로 엉덩이 딱 찐득하니 붙였으면 손실 투자가 실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뭐 계속 합니다. 뉴스 뭐 신문지 이것저것 보다가요. 지금 지역에 핫플이던 우리나라의 이제 국립대학교들이 있죠. 8대 지방 국립대면 그래도 이제 뭐 등록금도 싸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거의 이제 폐업의 거리로 가게들이 많이 망했다. 상권이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식당 뭐 평일에도 많이 쉬고 있고 그나마 이제 8,000원짜리 한식 뷔페를 여는데 이제 대학교 앞인데요. 대학생이 거의 없고 이제 50대 이상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왜? 여기가 밥값이 싸니까. 사실은 되게 슬픈 얘기예요. 고령화는 가속하고 청년들은 지방을 탈출해서 서울이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는 거겠죠. 상령 인구, 뭐 인구도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상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 우리나라 8개 이제 국립대 상권 음식점이 이제 광주에 있는 그 전남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뭐 48%, 49%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이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건, 뭐 격가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시기보다는 본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세계로 가는 거죠. 본질은요. 은행,
신용카드, 증권사, 부동산 중개업소 예전에는 다 뭡니까? 따로따로 영업을 했잖아요. 고객군이 다르고요. 플랫폼 간 이동이 실은 제한적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본질은 슈퍼앱으로 하나로 합쳐진다고요. 이게 자산 토큰화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이제 나중에 AI도 쓰는 화폐가 뭐라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면 본질은 사실상 모든 산업에 그 중간에 껴있는 중개인들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비유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뭐 이미 이렇게 중개업을 하시는 분 말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내가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10년 후에 자율주행의 시대가 완벽하게 펼쳐질 텐데 심지어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오는데 지금 운전면허를 왜 공부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코인 투자의 본질은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19세기에 철도, 북미 지역에 싹 다 깔렸잖아요. 요게 실제로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 산업혁명, 그때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 물론 버블도 있었지만요. 20세기에 인터넷이었잖아요. 인터넷 지금 누가 이제 부인합니까?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됩니다. 블록체인도 그 위에다 얻는 거죠. 21세기는 뭡니까? 제가 이걸 망이라고 표현했는데 블록체인 이게 미래의 인프라예요. 코인 투자는 미래 인프라를 선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당연히 거품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미래면 사람들 몰릴 테니까. 저의 생각은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고요. 긴 대세 상승기에 저는 아직도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한 이제 야구로 치면 2이닝 정도. 왜? 코인이 뭐야? 뭐 상품이야, 증권이야. 스테이블 코인은 뭐야? 정의가 아직도 안 됐다니까요. 이제 뭐 보호하자. 근데 보호도 정의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직도 저는 초창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140조 원 AI와 로봇에 투자를 하는데 경제 회복 전망이 먹구름이다. 중국은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보다 실은 훨씬 더 충격적인 재앙은 인구 감소. 이제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얘기를 드리면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최악은 디플레이션이에요. 지금 그게 중국에서 37개월째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도 0%대 안팎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침체라고 지금 이미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거의 뭐 지금 회복될 조짐이 안 보입니다. 세금, 당연히 지방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겠죠. 의료, 복지, 인프라 투자 다 줄어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중국도 저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 우리나라를 치면 97년 IMF 위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치명적인 디플레이션 얘기를 드렸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뭐 돈을 찍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살릴 수가 없어요. 내수를 활성화할 것이냐, 부동산 침체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첨단 기술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중국 정부의 현재까지의 우선순위는 AI, 로보틱스로 보입니다. 첨단 기술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여요. 아시다시피 중국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뭐 젊은이들이 돈을 벌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부동산을 사잖아요. 집을 사는데 그럴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계속 예측이 되고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패권 전쟁, 뭐 이거 트럼프가 이제 처음에는 어깨로 툭툭 치다가 이제는 이제 주먹을 이제 팔짱 걷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밀리면 이제 향후 이건 100년을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가 인공지능 쪽, 뭐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지금 여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 플러스 돈 찍기는 그래서 필연적인 거죠. 내년도는요. 이제 미국으로 치면요. 22년도, 23년도. 그때 어땠습니까? 미국 사실상 저 때가 경기 침체였습니다. 22년, 23년.
뭐 심지어 은행 위기 이제 다 파산할 것 같으니까 돈으로 지금 막아버렸죠. 재무부가. 근데 미국처럼 경기 침체는 맞는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미국 23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비트코인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도 올랐죠. 요런 느낌이에요. 중국이 26년도 내년에 실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돈이 실제로 풀리면 이 자금 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비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된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은 26년 혹은 27년 결국에는 코인을 허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 미국 다음에 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AI 따로 코인 따로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따로 비트코인 따로가 아닙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AI만 투자하고 난 코인은 안 할래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블록체인만 기술이고 코인은 사기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동상도 얘기 드렸죠. 중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이제 자산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돈도 찍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고요. 미국이 이제는 QT 종료하고 이게 12월 1일자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QE를 시작하진 않아요. 한 내년 어느 매쯤 한 1분기에는 이거 할 겁니다. 어느 시점에 다시 이 자산, 이 하얀색이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돈을 미국도 이제 파티에 뛰어들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 관세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벌어질 일이 너무나 자명해요. 돈은 서로 경쟁하듯이 찍을 거고요. 불확실성, 지금 관세를 어쨌든 내년 11월 말까지 저 뒤로 밀어놨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예요. 물론 단기적인 거죠. 파티는 제가 볼 때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2,000달러, 근데 여기 보니까 최소 2,000달러를 나눠줄 것이다. 제가 이걸 또 여러 언론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관세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게 이제 내년으로 아마 이제 최종 판결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더니 이게 정치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거 이제 관세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밑밥을 까는 거죠. 그리고 플랜 B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관세 뭐 이제 거기서 제재를 한다면 이제 또 다른 법률 조항으로 관세를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 하기 전에 돈을 찍고 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심 자체를 안 해요. 선거인데 돈을 지금 2,000달러만 뿌릴까? 전 더 뿌릴 것 같거든요. 일시적인 급등락은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소음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요.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어차피 돈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문제가 있죠. 돈을 찍어서 코땡땡 위기를 막았다. 잘 막았죠.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우리가 CPI부터 물가가 막 사상 최고로 다 올랐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필연적으로 자산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혹시 아십니까? 사실은 있어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이는데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올랐던 자산 가격, 올랐던 상품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가 떨어지죠.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거품, 경기 침체, 거품, 경기 침체가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찍는 게 빚을 내서 돈을 찍기 때문에 반드시 빚을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3년도 기사인데요. 100원짜리 짜장면이 50년 만에 60배 뛰었다. 지금 이제 현재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55년 만에 짜장면 가격이 70배가 뛰었습니다. 100원이 지금 7,000원 하거든요. 왜 이렇게 높이 뛰었냐? 전 세계의 정부,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는 계속 돈을 찍었고 지금도 찍고 있고 앞으로도 찍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러면 차라리 음마 아파트가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 살 게 아니고 짜장면 장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가격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짜장면이 1970년 이후로 70배가 올랐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이제 70년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해보면 200배가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 200배 올랐습니다. 더 많이 오른 게 뭘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500배가 점프를 했습니다. 75년대부터 현재까지인데요. 보면 짜장면 70배보다 음마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고 음마보다 삼성전자가 더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50년 묵혔으면 지금 500배가 올랐겠죠. 1억 투자했으면 지금 500억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단순화시킨 거고 짜장면보다도 못 오른 주식이 없을까요? 혹은 상폐가 됐던 기업들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상폐돼서 없어지면 사실 뭐 몇 배가 아니고 이제 있는 돈 다 날리는 거겠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돈을 찍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죠. 초우량 자산만 매수를 하셨다가 오래 묵히면 100배 안 갈까요? 저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5년, 10년 모르겠어요. 거의 한 15년, 20년까지 보면 전 비트코인도 100배 간다고 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솔라나도 저는 간다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초우량 자산이 뭐냐는 사람마다 다르시죠. 누구는 비트, 누구는 이더, 누구는 강남 아파트, 누구는 뭐 AI 주식, 뭐 테슬라, 뭐 금,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때 초우량 자산을 오래 그냥 묵히시고 지속적으로 사시는 것을 이거 질 수가 없는 플레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면 또 하나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손도 안 건드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잡주, 잡코인 이런 거 손을 안 대시면 안 대실수록 매우 훌륭한 투자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 매매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패닉셀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렸고 포모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둘 중에 더 최악은 패닉셀이에요. 패닉셀 하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비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부 코인은 장기 물량으로 저는 별도로 빼놨어요. 왜? 이렇게 몇십 년, 한 10년, 20년 기다리면 뭐 100배도 가고 200배도 전 갈 거나 봐요. 장기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돈 취급합니다. 그 외에 이제 80%, 85% 이 정도 되는 물량은요. 언제 제가 이걸 팔 것이냐. 이게 최초 처음 방송에서 이걸 얘기를 드렸었지만 내년에 저는 폴 치더 존스, 연예인의 연예인 하듯이 이 투자자거든요. 이 전설의 투자자입니다. 이분 자산 11조 원이 넘습니다. 이분이요. 공매도를 칠 때, 주식을 팔아치울 때 저는 우리가 어쩌면 시장을 떠나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7년도부터 폴 치더 존스가 유명해졌는데요. 잘 아시죠? 그 블랙 먼데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87년 10월 19일. 이날 하루 기준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그 기록입니다. 그때 그 대폭락 직전에 이미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루 전 또는 그 전주 사실상 직전에 주식 선물을 이미 공매도를 하고요. 현물 주식을 이미 팔고 있었다. 그래서 뭐 바로 블랙 먼데이 전 주말 이게 지금 월요일이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전 주말에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 어쨌든 일주일 내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이클 버리라고 있죠. 빅쇼트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숏을 쳐서 결국에는 큰 돈을 버셨는데 문제는 2008년도에 가서 그 버블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마이클 버리의 실수는 뭐였냐? 2005년도부터 부동산 공매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년 넘게 고객사들이 내 돈 내놔 뭐 거의 사기꾼 뭐 입에 못 담을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내 돈 내놔 너 이 사기꾼아 너 지금 네가 그러고서 네가 투자사 회사 그 사장이 맞냐? 별의별 시달림을 엄청나게 근데 결국에 이제 큰 돈을 버셨죠. 고객들도 돈을 버셨는데 중간에 이제 환매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폴 치더 존스와 마이클 베리는 차이가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지 차원도 그렇고요. 이 투자 전략 자체가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폴 트루더 존스는 제가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이분이 지금 99년도 10월달 5개월 뒤에 닷컴 버블 피크를 찍었거든요. 2000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현재 포지션이 어떠냐? 기술주 그대로 갖고 있고요. 코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금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왜 지금도 연말까지 안 팔고 가져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블로우 오프 탑을 먹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지성 롱이 아니에요. 이분은 좀 그 연구를 별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주식이다 코인이다 안 팔고 그대로 가져가는 이유는 마지막 블로우 오프 탑 한번 이제 꼭지를 더 한 번 치고 내년에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 지표 제가 뭐 계속 얘기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뭐 ISM도 있고 코인베이스 앱 순위도 있죠. 그 중에 하나로 폴 트루더 존스가 주식을 팔았다. 공매도를 쳤다 하더라. 이러면 그 다음에 저는 시장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요때 내년 언젠가 공매도 하면 저는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레전드로 현재까지 잘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최소한 그 전까지는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